자, 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곤도 마코토, 유명하신 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약에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을 쓰신 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의 저자 곤도 마코토 선생의 전립선 암에 대해서 PSA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에서 발견되는 전립선 암은 90% 이상 가짜 암이다. 충격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 PSA 기준치를 넘어서 염려 걱정 속에 있었던 이런 체험 사례에 대해서 앞에 쭉 PSA. 자, PSA 의미가 뭐냐? PSA 이 항원 검사 수치가 있는데 보니까 PSA를 정기적으로 측정한 환자는 20명이 넘는데 이 사례에서처럼 조금씩 오르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사람이 많다. 나중에 소개하는 두 사람처럼 상당히 높은 수치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일단 높은 PSA 수치가 나와서 생검, 이건 이제 조직적으로 검사해서 하는 이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다음 체혈 검사 결과 PSA가 기준치 이하로 돌아온 사람도 있다. 이게 들쭉날쭉이네요. 그죠? PSA는 종양 표지자에 속하지만 정상적인 전립선 세포에서도 분비하므로 기준치는 4라고 인정하고 있다. 물론 고령이 되면 기준치는 조금 높아진다. 기준치를 넘어도 전부 암은 아니고 전립선에 암이 잠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정도의 의미다. 그러니까 수치가 높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반대로 기준치를 믿더라도 암이 잠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 사실을 강조하면 중년층이나 노년층 남성은 모두 침생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그래서 기준치를 넘는 경우에만 문제로 삼고 침생검을 실시하는 편이 나왔다는 것이 빈조기과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렇네요. PSA가 상승하는 경우에 수치는 암세포의 수, 즉 종양의 양이 비례한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그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고 그 수치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 내용인데요. 방사선 후유증으로 생긴 인공항문과 침뇨주머니, 이 사례에서 환자가 이런 이비익이라는 이런 것을 전립선 주변이 이렇게 생겼네요. 정낭. 그래서 전립선 암, 전립선에 있고 이렇게 정소가 있고, 자, 이제 이 사람이 확신하지 못하면 겁이 나는 거죠. PSA에 발견된 전립선 암은 90% 이상이 가짜 암이다. 그러니까 이 암 발견해서 암 수술하자 뭐 이렇게 하지만 먼저 이런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환자는 죽음의 공포를 숨기지 못한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심리다. 자, 가짜 암, 진짜 암과 가짜 암은 분간할 수 있을까?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포의 형태가 같아서 병리 검사로는 구별할 수 없다. 병리 검사로는 구별할 수 없는데 일단 발견되었더라도 90%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은 검사에서 전이, 그 중에서도 주로 골전이의 존재가 밝혀진 경우다. 이들은 전부 진짜다. 그리고 골까지 전이 되는 그런 것은 진짜다. 이보다 정도가 가벼운 것은 전이가 없고 MRI로 전립선 안에 종양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다. 자, 앞에서 이런 등의 예가 있었듯이, 자, 이렇게 가장 정도가 가벼운 것은 여러 검사에서 혹은 존재가 밝혀지지 않고
침생검에서만 발견되는 경우다. 본 사례의 일시이기는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가짜의 비율이 95%가 넘는다. 그냥 뼛속 그런 어떤 증상이 아닌 이 침생검으로 나타난 이런 일기 이런 것들은 가짜다. 대부분 가짜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본 사례는 암의 악성도를 표시하는 글리슨 스코어, 온순한 암을 내버려 두고 경과를 보면 가짜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진다. 몇 년이나 상태를 지켜보고 있어도 PSA가 비교적 낮은 수치일 때는 99.9%가 가짜라고 할 수 있다. 몇 년을 지나도 계속 그 수치라. 그러면 이거는 걱정을 잊어버리세요. 암을 잊어버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례 두 번째에서 PSA가 높아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어서 단념했다. 이건 PSA가 높아져서 얼마나 높았어? 이렇게 PSA가 10.0까지 올라졌다. 겁이 나겠네요. 그래서 다시 침생검을 받자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2에서 10까지 있는 글리슨 스코어의 9에 해당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9라면 얼른 수술을 받는 편이 좋다고 할 만큼 위험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다. 의사는 나쁜 것이 조금 섞여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쁜 것이 조금 섞여 있다는 정도로 어째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러웠다. 의사는 아내와 함께 오라고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호르몬 요법을 실시해 보았다. 근데 이렇게 기분이 좀 썩 좋지 않은 가운데서 암과 싸우지 말라는 책을 읽고 있어서 곤도 선생을 찾아가 보게 되어졌다. 이렇게 외부의 어떤 만남을 가졌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만나고 난 후에는 억지로 병원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면 병이 악화될 뿐이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며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병원에 다니지 않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조직 진단에는 오진이 많다. 그러니까 조직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것은 상승하다가도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 9까지 올라가고 7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이렇게 사례가 사례 2의 PCA 변화가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9, 10, 11까지 이렇게 오르는 나이에 따라서 또 차이도 나타날 수가 있겠군요. 이 이야기의 무서운 부분은 오진율이 전국 평균 일할 즉 10%였다고 추정되는 점이다. 그 무렵에 일본에서 온전요법 시행률이 거의 제로였기에 나를 찾아 각지의 암 전문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모여들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견디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최근 이런 경험을 했다. 모 대학병원에서 침윤성 방광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남성에게 담당의는 방광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권유했다. 환자는 이를 거절하고 나를 찾아왔다. 집이 멀어서 방광암의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는 가까운 병원을 소개했는데 거기서 재검을 통해 암이 아닌 양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암이 아니고 양성이다. 병리 오전을 막기 위해 환자와 그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직 표본을 빌려와 다른 병원에서 병리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전이암은 그리 틀리지 않지만 조기암은 물론이고 진행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오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 절제를 권유받으면 반드시 재검을 받기 바란다. 서두르지 마라. 자, 충분하다.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감시요법이란 PSA에서 발견되는 암에는 감시요법이나 대기요법이라는 방법도 있다. 감시요법의 결과는 많이 보고되어 있다. 그중에서 전립선암 환자 450명의 경과를 관찰한 캐나다의 한 연구를 보면은
1년에서 13년의 관찰 기간 중에 전립선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5명, 사망률은 심정간 2.8%로 나타났다. 100명 중에 2.8명 뿐이었다. 이런 뜻이죠. 이 연구에서 전립선 이외의 요인으로 사망한 사람은 97명으로 이를 심정간 사망률로 환산하면 32%였다. 즉 전립선암 환자 가운데 전립선암으로 죽는 경우보다 다른 병으로 죽는 경우가 10배 가까이 많다는 것이다. 내가 PSA에서 발견되는 암의 90%는 가짜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암 때문에 죽는 경우는 보다는 다른 상황으로 또 질병으로 혹은 또 나이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겠죠. 다만 감시요법의 내용은 한정적이므로 암 방치요법과는 다르다.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감시요법과 암 방치요법을 비교해 보자. 감시요법은 침생금만으로 알 수 있는 일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글리슨 스코어 통상 6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이 사례는 글리슨 스코어 재검에서도 7이었으므로 감시요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미 감시를 좀 넘어섰다 이런 뜻이네요. 이에 비해 방치요법은 글리슨 스코어 최고치인 10이라도 대상으로 삼는다. 이미 나타났던 증상이 있더라도 방치해보자. 방치요법. PSA 경우에는 수치가 20 이하여야 하며 감시요법을 시작한다. 따라서 PSA가 21이라면 감시요법 대상에서 실격이다. 이에 비해 방치요법은 PSA 상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100이든 200이든 요법을 시작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많은 수치가 높은 수치가 되었을 때는 방치라는 요법으로 한다. 대상으로 본다. 상태를 지켜보는 도중에 관찰을 중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기준도 다르다. 감시요법에는 PSA가 20을 넘으면 관찰을 중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30을 기준으로 하는 의사도 있다. 또 PSA의 상승 속도도 기준으로 삼는다. PSA가 2배가 되는 기간, 즉 배증 시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을 때는 관찰을 중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갑자기 수치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방치요법에서 관찰을 중단하는 기준은 암에서 비롯된 증상의 출현이다. 원발소나 전이소가 증식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치료를 시작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해설에서 자세히 다뤄보자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앞서 소개한 450명의 보고에서도 요간 폐색을 이유로 치료를 시작한 사람은 2명 뿐이었고, 나도 초진 씨의 전이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만한 원발소의 증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450명 중에도 어떤 폐색이나 증세가 나타난 사람은 2명 뿐이었다. 그러니까 방치해보자. 감시요법과 방치요법은 각각 기준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감시요법이나 대기요법은 감시와 대기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엄격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감시하고 관리하여 시기를 엿보다가도 언제라도 치료로 이끌려는 의사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감시하자 이런 것은 또 치료라는 것을 하는 의도가 있지만, 방치라는 것은 가능한 치료를 피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감시요법, 대기요법, 또 방치요법,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의사들은 그냥 막 손대고 칼대고 싶어 하겠지만 진실된 의료의 방면으로 보자라는 것이 곤도 마코토 의사의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여담이지만 PSA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대부분 10의 배수다. 고혈압 등의 양성 질환에서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치는 10의 배수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십진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째서 십진법일까? 원인은 인간의 손가락 10개라고 하는 것이다. 만일 인간의 손가락이 12개였다면 사회는 12진법을 채택하지 않았을까? 10이라면 2와 5로만 나눌 수 있지만 12라면 2, 3, 4, 6 숫자 4개를 나눌 수 있으므로 그런 측면에서도 더 편리하다. 이리저리 생각해도 감시요법이 10의 배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학적으로 고려된 결과가 아니라 십진법이라는 관습에 좌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런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을 치료하는 감시요법이냐 방치요법이냐 이런 것들이 나눈다니까 참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자, 감시요법에는 함정도 있다.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정기검사로 체혈 이외에 직장 지인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설명했듯이 직장 지인을 받으면 PSA가 높아지게 된다. 이를 종양의 증식으로 착각하면 치료를 시작해 버릴 것이다. 자, 이런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직장 지인을 받으면 수치가 높아졌네 하고 겁을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감시요법은 수치를 치료하려는 방법이고 암방치요법은 증상을 치료하려는 방법이다. 다만 근본적으로 환자를 감시하면서 치료의 기회를 엿보는 사람은 의사이므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감시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암방치요법의 주인공은 환자다. 환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방치하고 스스로 암방치요법은 의사에게 빼앗겨 버린 권리를 되찾는 것이다. 이런 것이네. 무조건 되찾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방치요법으로 하는 것이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유리하다라는 거죠. 방치요법을 실행하는 방법은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실시하는 방치요법 대상에는 비뇨기과 의사가 성질이 고약한 암이라고 판단하는 유형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1년 이상 방치와 관찰을 지속한 환자는 20명이 넘는다. 초진 씨의 징후가 없다가 그 이후에 전이가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전부가 가짜인 셈이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방치 기간 중에는 암이라는 사실을 잊고 아무 검사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겁내지 말고 이리저리 자꾸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죠. 지역이나 직장의 건강검진에 종종 PSA 검사가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암에서 비롯되는 증상이라고 여겨질 때에 다시 검사하고 그 치료법을 검토한다. 아무 검사도 받지 않는 상황을 환자가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든 경우에는 PSA를 측정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염려 걱정하고 자꾸 병원에 다니면 자꾸 염려 걱정증으로 칼을 댈 수밖에 없겠고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사례의 세 번째에서 PSA가 100을 넘고 혈뇨가 나오다. 자, 피가 나온다. 이랬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 병원의 비뇨기과에서 얼른 수술을 받으라고 재촉하기에 수술 날짜도 정해버렸다. 이 수치가 높고 하니까 그죠? 호르몬요법을 실시해야지만 효과가 10년도 안 가고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꾸 겁나는 소리가 나오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자, 이러다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건데 실은 아내가 이미 30여 년 전에 자궁암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알고 있다. 누나도 10년 전에 등등등등 이렇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겁이 나겠죠. PSA는 처음에 9에서 출발했지만 차츰 높아져서 지금은 100 수치가 올랐으면 참 겁이 나겠는데요. 자, 그런데도 권도 선생은 괜찮다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지금은 70세이므로 앞으로 10년간만 무사하다면 만족한다. 라는 어떤 또 나이에 따른 수치가 오른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치료하자.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증상이 나타나고 나지 않은 그냥 수치상만 가지고 치료에 급하게 뛰어들지 말자 하는 내용입니다. PSA가 100이 넘으면 환자나 그 가족으로서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전이가 있는 진짜 암이라면 PSA는 도중에
떨어지지 않고 직선 모양으로 상승한다. 이 사례처럼 다소 기복을 겪으며 상승하는 PSA는 가짜암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굴곡이 이렇게 꺾이면서 올라가는 것은 가짜다. 그러나 수직 상승하듯이 올라가는 것은 진짜 암일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 같은 면에서 볼 때 PSA는 그렇게 발견된 90% 이상이 평생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암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 골반이나 척추로에 전이가 많고 요통이나 등통을 계기로 발견된다. 이럴 때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골전이로 통증이 생기면 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겠죠. 자, 이럴 때는 치료법으로는 진통제, 방사선 치료, 호르몬요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항암제 치료, 즉 화학요법은 수명을 줄이므로 의학적으로 피해야 하는 금기라고 생각해 두기 바란다. 고령자에게는 특히 위험하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고, 진통을 목적으로 치료할 때는 두 종류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해도 어느 방법이 효과를 내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후에 치료 방침을 세우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먼저 치료가 좋다고 해도 이것저것 하지 말고 선택을 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잘 보고, 특히 화학적인 방법은 몸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앞서 소개한 450명의 경과를 관찰해 보고는 암을 원인으로 하는 요도 폐색은 한 건도 생기지 않았다. 이 증상에서 이 사례에서는 요도의 출혈이 있었다 하지만은 요도는 전립선의 중심을 통과한다. 이에 비해 전립선 암은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 부근에 발생하므로 암이 자라는 경우에도 요도로 얼굴을 내밀고 출혈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는 힘들다. 이거는 다른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가만히 두어도 된다. 국소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수술이 우선되었지만 방사선 치료를 실시해도 생존 기간은 같다. 어느 것을 하든지 한다면 그렇죠. 국소 증상이 생긴 경우 치료법으로는 방사선 단독 치료가 더 낫다. 고환 절제 수술의 효과는 있나요? 효과. 호르몬요법으로 국소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단독으로 혹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하여 그에 대한 설명까지 다루면 끝이 없다. 호르몬요법은 암세포가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므로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이렇게 암은 방치하는 것이, 특히 전립선 암은 자, 여기서 이쪽에 한번 봅시다. 애초에 아드레날린 등등등등 있었는데, 자, 암 증상이 금세 사라지고 치솟는 PSA도 단숨에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분명한 효과 때문에 고환 절제술을 고안한 사람에게 노벨 생리학 의학상이 주었을 정도이다. 수술, 고환 수술에 대해서 고환 수술 간단한 방법이 있다. 자,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는다. 여하튼 남성 기능의 근원이 없어지는 만큼 남자로서는 참 고통스러운, 그죠? 전립선 암 환자에게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면 수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성스러워진다. 이런 거죠. 정신적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는 이제까지 육체적 증상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정신적 증상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 공포나 불안은 암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한층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진짜와 가짜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고 방치를 선택한 경우에도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렵다.
치료가 수명을 늘리지 못하는 사실에 기대어 간신히 불안감을 억누르는 정도일 것이다. 자, 이럴 때는 정말 공부를 하면서 확신과 이것은 방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확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의미하다고 판정된 암 금지, 잠복암 등등. 자, 따라서 살아있는 남성 대부분이 잠재암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전립선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전 남성의 1%뿐이다. 다시 말해서 잠재암의 거의 전부는 가만히 두어도 제 숙주를 죽이지 않는다. 숙주라는 것은 몸 전체, 몸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 숙주를 죽이지 않는 잠재암을 일부러 찾아내서 치료로 몰고 가는 것이 PSA 검사다.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한 탓에 환자 측에는 이익이 없고 치료를 할 경우에 합병증이라는 불이익만 남게 된다. 그러니 이 90%, 95%가 잘못된 이런 것을 해서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하지만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PSA 검사는 의료기관의 경영이나 의사의 경제적 이익에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다. 그 이득에 관여된 사람은 PSA 검사가 20%만 줄어도 큰 타격을 받는다. 일반 사업에서 매출이 20% 떨어지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권고가 나오든 그들이 자발적으로 PSA 검사를 그만둘 리는 없다. 의사들의 세계에서도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인습이나 편견을 바로잡기가 가장 힘든 일이다. 왜 PSA 검사가 이렇게 권고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네요. 여기까지.